네, 안녕하세요. 소득세 두 번째, 이번 시간에는 과세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과세가 될 것인가? 부가세는 그냥 10%를 부과하면 끝나죠. 근데 소득세는 그 소득을 계산해야 되니까. 자, 개인 소득은요. 이거를 순서대로 외우시면 좋아요. 이, 배, 사, 근, 연, 기 하시고요. 뒤에 페이지에 퇴, 양까지 하면 완벽합니다. 우리는 소득세, 개인 소득세는 몇 가지가 있나요? 8가지예요. 8가지인데 이배사 근년기를 구분하는 이유는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이 이 배사 근년기가 다 있다면 일단 원칙 이자를 이자별로 이 배당을 배당별로 각각 계산을 해서 이게 과세 체계예요. 그래서 이 배사 근년기는 일단 중간 걸 다 버리면 일단 무시하면 이 배사 근년기가 있다. 다 더한다. 더해서 5월 달에 합산하는 소득의 명칭으로 합산해서 부른다. 그 이름을 종합소득. 근데 그거를 뒤에다 이제 금액이라고 붙이는 거야. 뒤에는. 자, 이거 다 더해서 과세하는 방식이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여기에 이 보라 색깔의 안에 들어오면 이 금액을 5월 달에 이제 신고하러 들어가는 거야. 이때 종합소득 신고하는 거야. 만약에 이 보라 색깔까지 오는 과정에서 차감돼가지고 없다. 그러면은 5월 달에 신고 안 하는 거야. 이게 이제 과세 체계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과세 체계 중에 그러면 한 개씩 잠깐 볼 거고, 여러분이 소득세 공부할 때는 이자 소득을 디테일하게 다음 시간에 배당금, 사업소득 구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순서상 이제 공부할 건데 간단하게 과세 체계만 정리해 보면, 처음에 제가 이자 소득으로 발생된 게 있대. 그 이자라고 하는 게 대부분 뭐겠어요? 은행으로부터 이자 받는 거. 근데 배당금은 은행에서 받는 거예요? 증권회사에서 받는 거야? 주식을 투자한 거잖아. 얘는 예금을 투자한 거고. 주식을 투자하고 여러분이 어떤 회사로부터 배당금 받았다. 그러면 그 소득의 명칭이 달라지는 거죠. 배당소득. 자, 이 두 개를 묶어서 부르는 이름은 금융소득. 이렇게 부르고요. 자, 일단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자 받은 게 있잖아. 그러면은 그 이자가 만약에 국가에서 이 예금 이자에다가 돈을 넣으면 금융기관에서 이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요. 그 이자를 다 지급할게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비과세라고 들어보셨어요? 비과세. 제가 받은 이자가 전액 다 비과세면 총수익 금액은 없는 거죠. 왜냐면 세금을 부과할 금액을 찾는 건데 세금을 부과 안 한대잖아. 그러면 내가 받은 이자 소득 안에 비과세가 있다면 빼겠다. 두 번째, 나는 5월 달에 합산과세하는 소득을 찾아낼 건데 우리가 지금 이걸 계산할 건데 보라 색깔을 찾을 건데 자, 이 보라 색깔 5월 달에 종합소득 과세하는 방식 중에 만약에 내가 받은 이자가 원천징수가 되는 순간 과세가 종결되는 분리과세가 되는 이자였다면 그러면 5월 달에 합산과세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그것도 뺀다 이 뜻이에요. 빠진다. 그럼 제가 한 5천을 받았는데 비과세가 있고 분리과세를 뺐는데도 총수익 금액이 남아있다면 이게 만약에 3천이라면 이게 2천이었다면 5천에서 비과세가 1,000원이 빼. 혹시 분리과세가 되는 거야? 빼. 뺐는데도 돈이 남아? 아, 그러면 총수익 금액. 네가 번 거. 그럼 이 금액을 다 5월 달에 신고하기 위한 금액이니까 다 넘기는데 이자 소득에서는 중간에 한 번 더 빠져야 될 금액이 있거든요. 이게 들어가는 경비 같은 거예요. 비용 경비. 근데 이자는 네가 이만큼 벌기 위해 들어간 비용이 뭐가 있어? 없잖아.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만 받는 거잖아. 경비 없어. 돈 없어. 그래서 이게 없는 거야. 없고 그 금액을 3천원을 그 금액 그대로 이자로 발생한 소득의 금액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서 이걸 5월 달에 넘기는 거예요. 이걸 이자 소득 금액이다 이렇게 불러요. 우리는 비과세가 뭐고 분리과세가 뭔지 그래서 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공부하는 건데 자 아까 여기까지 지우고 여러분 이자 소득과 이자 소득 금액은 그러면 같은가요? 아까 이자 소득은 5천이었죠. 근데 이자 소득 금액은 3천일 수 있죠. 이자 소득이 5천인데 이자 소득 금액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를 외우실 때 이자 소득이라고 말하는 네 글자는 일단 이자라고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더한 거고요. 이자 소득 금액이라고 말하면 5월 달에 신고하는 금액까지 계산이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다는 뜻인 거야. 끄트머리에 금액이라는 글씨가 붙는 거랑
금액이라는 글씨가 없는 그냥 이자 소득이라고 끝난 숫자하고는 전혀 다르다. 별거 아닌 것 같죠? 되게 중요해요. 소득, 소득 금액 완전 달라. 다시 땡땡 소득, 땡땡 소득 금액 완전 다른 거예요. 소득 금액은 비과세도 빠졌고 분리과세도 뺐고 중간중간에 더하고 빼는 것들이 다 고려된 이후의 금액을 말하는 거예요. 다 계산된 금액, 1차 계산된 금액, 솟글 거 다 솟은 거. 이게 무언가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됐죠? 첫 번째가 이자 소득을 본 겁니다. 두 번째, 모든 소득은 비과세가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비과세가 있죠. 비과세가 있니? 빼. 비과세가 있으면 빼. 근데 혹시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게 있으면 그것도 빼. 배당도 있고요. 근로소득도 분리과세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일용직 근로자. 그리고 연금소득도 분리과세가 되는 게 있고 기타도 분리과세가 되는 게 있어서 분리과세가 되는 걸 차감한다. 이 얘기는 5월 달에 합산과세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니까 다 빼. 다 빼는데 사업소득에는 분리과세가 없어요. 사업소득의 분리과세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없냐? 지금 얘기하진 않을 거고요. 사업소득을 공부할 때 그때 설명드릴 거야. 사업소득은 분리과세가 있을 수가 없어요. 구조상. 그러면 뺐어. 빼면 돈이 나와. 그 돈을 뭐라고 하냐? 네가 진짜 번 돈, 총수익 금액. 이게 회계에서 말하는 개념으로 말하면 이게 수익의 개념인 거야. 수익. 수익 있으면 뭐 있죠? 우리가 돈 벌었다 말할 땐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요. 비용을 차감한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요. 순이익.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이 소득 금액이 이익의 개념인 거야. 순이익. 그러니까 일단은 수익을 계산해야지 그 수익을 부르는 이름이 총수익 금액이고 총수익 금액인데 자, 근로소득을 계산하는 이 근로소득에서는 월급이잖아요. 그래서 수익이라는 개념을 총수익 금액이라고 안 하고 총급여이라고 부르라. 같은 라인이지만 글씨가 다르니까 글씨를 외워야 돼. 우리는 글씨가 세법에서는 아주 중요한 용어니까. 그다음에 연금도 연금 받은 것 중에 비과세 빼고 분리과세가 빠졌는데도 진짜 네가 수익으로 보이는 게 있다면 그거를 수익에 대한 이름으로 총연금이라고 부를게. 너는 총급여, 너는 총연금. 나머지는 총수익금액. 그럼 수익이야. 수익이니까 비용을 빼야죠. 요 기타 소득에서 비용 들어간 거 있니? 빼. 사업소득, 네가 돈 번 것 중에 혹시 들어간 영수증 비용 있니? 그러면 빼. 빼는 거예요. 빼는데 되게 특이하게 근로소득은요. 비용을 뺄 수가 없어요. 개인들에게 다 네가 번 영수증을 내라 그래? 못 내요. 그래서 산식에 의한 공제를 일괄적으로 해줘요. 연금하고 똑같아. 연금도. 얘는요. 식이 있어. 정해진 식. 정해진 식에 의해서 공제해줘. 근데 사업소득은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공제해주고요. 기타 소득도 실제로 들어간 것도 있고 추정도 있는데 추정. 근데 어쨌거나 실제 들어간 비용을 공제해줘요. 얘도. 둘 다. 근데 얘는 산식이니까 실제 비용은 아니야. 산식. 식에 의한 공제. 근데 되게 특이한 게 대부분 벌었으니까 빼주는 게 정상이잖아. 근데 얘는 오히려 얘는 더해. 대부분 빼기거든. 다 빼기인데 얘는 오히려 더해. 귀속법인세라는 이름의 그로스업으로 더해요. 얘는 뭐냐? 지금 얘기할 수 없겠죠. 요거는 배당금 공부할 때. 그래서 얘는 더해. 되게 특이하지? 얘는 더하니까 불리한 것 같지만 불리하지 않게 해주려고 이중과세 조정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벌었니? 그런데 쓴 거 있으면 빼. 근데 이자는 쓴 거 없어. 넌 없어. 넌 더해. 나머진 빼. 그 너네들은 모르니까 산식 빼고 너는 실제 비용 빼. 해서 돈이 남았니? 이게 진짜 네가 번 돈. 이것이 네가 번 돈. 그것을 이자 소득금액, 배당 소득금액, 뒤에 소득금액이라고 붙이는 거야. 사업 소득금액, 근로 소득금액, 연금 소득금액, 기타 소득금액. 이거 있어? 이거 더해 이제. 이거 더해서 부르자. 그 이름 종합소득금액. 이 금액을 가지고 5월 달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종합소득 과세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요 중간 과정을 모르면 신고를 못해. 그래서 요거를 공부하는 거야. 여러분이. 지워요. 자, 근데 퇴직이랑 양도는 비과세는 있지만 분리가 아니야. 얘는 어차피 무슨 과세니까? 분류과세니까. 그러니까 비과세 빼고 퇴직금하고 양도가액 나오면 들어간 비용을 얘는 산식공제, 얘는 진짜 들어간 필요경비. 실제로 양도할 때 내가 10억짜리 집을 10억에 팔았는데 내가 원래 집을 6억 주고 샀어. 그럼 얼마만 소득이에요?
4억만 소득이잖아. 그럼 얘만 세금 내야지. 그렇잖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과세 체계를 크게 보면 입에서 근년기까지 끊고 퇴직이랑 양도를 끊는 이유는 얘네들은 따로따로 분류고 얘네들은 원칙이 합산해서 신고하는 종합과세인데 중간에 분리가 빠지면 분리가 빠진 나머지를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한다. 이게 종합과세가 되는 방식. 그리고 각각의 소득마다 이렇게 과세가 되는 계산 구조가 있잖아요. 이것들을 하나하나 공부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 엑기스만 뽑아서. 자,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이 2배사 근년기 해가지고 그 소득 금액 6개 있지? 방금 전에 요거 다 더해지면 그걸 다 더해. 그래서 5월 달에 신고하는데 이 중에 우리 소득공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소득공제를 받으면 과표가 작아지지. 벌었지만 과표가 작아져. 과표가 작아지면 8단계 누진세율 중에서 돈을 많이 벌어도 공제를 많이 받으면 과표가 내려가죠. 과표가 내려가면 세율이 낮아지니까 산출세액이 낮아질 거고 거기서 일단 공제를 막 받아, 세액 공제를. 그래서 결국 얼마를 내야 되는지가 나와요. 그거를 결정세액이라고 부릅니다. 이 계산 구조를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예요. 퇴직금 계산 방식, 양도의 계산 방식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 이 두 개는 안 나와요. 얘만 나와요. 종합소득 대상으로만. 그러니까 퇴직이랑 양도는 이런 게 있구나. 얘는 분류과세구나. 이런 거 공부하려면은 조금 더 그 다음 단계 공부하는 거구나. 우리는 요 정도. 요 정도 과정. 자, 그럼 이제 과세 요건이 뭐냐? 우리가 세금을 납부한다 그랬는데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자들을 납세의무자라고 부르잖아요. 납세의무자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인데 원칙적으로 개인이에요. 개인이라고 그랬잖아. 그쵸? 근데 개인을 우리나라는 둘로 나눠. 어떻게 나누냐면 거주자와 비거주자. 자, 우리나라 사람은 대부분 누굴까요? 우리나라 사람은 거주자예요. 그럼 외국인은 누굴까요? 달라요. 어떤 얘기냐면 개인 중에 우리나라에 어떤 이제 미국 사람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특별하게 뭐 상호 조건 없는 그냥 일반 미국 사람.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200일 동안 머물면서 돈 벌었대. 강의했대. 그래가지고 이제 세금을 낸대. 그러면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이에요. 뭐 데이빗이야. 이 데이빗은 우리나라에서 200일 동안 거주하면서 돈 벌었대. 그러면 그 데이빗은 이 거주자, 비거주자의 비거주자 중에 누구에 해당되냐면 한 과세 기간 동안 1년이라는 기간 중에 183일 이상 거주했다. 그곳에서 머물렀다. 그러면 200일이니까 180 이상이잖아. 183일 이상. 그러면 데이빗은 거주자가 돼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하고 똑같이 우리나라에서 돈 번 거 우리나라에 다 내야 돼요. 거주자는 거주자가 되면 우리나라 사람은 당연하고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아니면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두고 있다면 외국인도 예외 없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거주자가 됩니다. 거주자는 국적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주자가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인지 아프리카 사람인지 필리핀 사람인지 묻지 않고요. 이 사람이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번 연도에 거주자가 되면 이 사람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한국의 모든 세금을 납부하는데 데이빗이 미국에서 한 100일 동안 번 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 미국에서 번 것도 우리나라에서 과세해.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를 져요. 그래서 거주자라고 하는 게 무서운 거야. 외국 사람들이 왜 잠시 머물다가 자기 나라에 갈까? 183일 미만 거소지를 둬야 되니까. 자,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제한 없이 납세 의무를 짓는 게 거주자예요. 거주자는 여러분 같은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제한이 없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인데 외국에서 만약에 200일 거주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나라의 거주자가 되는 거야. 예외적인 사항도 있지만 일단 원칙입니다. 그래서 과세가 되는 소득의 범위가 달라져서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만약에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필리핀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는데 우리나라에 거주한 기간이 150일이래. 그러니까 183일 미만인 거죠? 거주자가 아니죠? 그러면 이 필리핀 사람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150일 동안 우리나라에서 번 소득은 우리나라에 내고요. 자기 나라에서 번 거는 자기 나라의 각계 전투에 납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거주자는 세금을 안 냅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번 건 우리나라에 내. 근데 너네 나라에서 낸 건 너네 나라에 내. 150일이니까 너 거주자가 아니고 비거주자잖아.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에서 번 것만 내가 너한테 거둘게. 네 나라에서 번 건 네 나라에 내. 각각 내. 제한이 있어. 어디까지? 우리나라에서 번 것만 내가 거둘게. 그래서 비거주자는 소득 원천이 있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지고요. 제한적으로 자기네 나라에서 번 돈은 자기 나라에 납부하는 거야. 그 나라에서 번 소득까지 우리나라에서 과세권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주자가 되면 국내든 국외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거주자고 특별히 뭐 특별하게 외국에서 일하지 않으면 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반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번 소득도 우리나라에 내지만 저기 미국에 막 땅이 있어. 그리고 땅 팔아가지고 돈 엄청 벌었어. 그것도 어디다 내? 우리나라에 내는 거야. 그 나라에서 냈으면 이중과세니까 그걸 빼고 나머지만 이런 식으로 합산과세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든 외국에서든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제한이 없는 납세 의무를 지고 있는 자들이 거주자.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비거주자. 비거주자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만 네가 번 거 우리나라에 내. 너네 나라에서 번 거는 너네 나라에 내. 제한적으로 납세 의무를 짓는다.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지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비거주자 소득 과세 방식인 납세 의무자라고 지칭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납세지는 어디냐? 여러분 세금을 어디다가 내야 되죠? 근데 개인이잖아요. 개인은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업소득자로서의 개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냥 개인이고 내 집에서 사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개인은 어디다 세금 내나요? 정해졌어요. 주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살다가 소득세를 내야 할 때 그냥 집으로 날라오잖아. 내가 어디 사는지 다 아니까. 그냥 집 주소가 있는 관할세무서에 납부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일단 원칙은 주소지. 사업소득자야 그래도 주소지가 원칙. 근데 만약 저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라 제가 대부분 사업소득이 있는 그곳에서 많이 거주해요. 말하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저 그냥 사업소득이 있는 그 가게가 있는 납세지로 하면 안 될까요? 사업장이 있는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그래? 세금은 너한테 거두면 되는 거니까 알았어. 사업소득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 그 다음 비거주자의 납세지는 사업장이 만약에 있다면 사업장에 있는 소재지인데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 개인이 외국에 있는 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데 어느 회사에서 일하나 봐. 근데 별도의 집은 없어. 잠깐 머물고 있어. 호텔에. 호텔에 잠깐 머물고 있고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한대. 이 사람은 어디를 납세지로 해야 되냐. 만약에 이 회사로부터 돈을 받는 구조라면 그러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해. 네가 원천 징수했으면 그냥 그곳으로 해도 돼. 만약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납세지가 변경되면 변경하고 나서 15일 안에 변경 신고서 이것까지 시험에 나오진 않고요. 이런 식으로 결국은 사업자인 경우는 부가세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부가세에서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했어? 그러면 얘하고도 연결되니까. 그러면 변경 신고한 것으로 너도 가능으로 인정해 줄 수도 있는 거. 그러니까 납세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과세 요건이잖아요. 납세 의무자가 누군지 그리고 어디에다가 세금을 납부하는지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 그러면 과세기간이 뭐냐. 우리 부가세법상의 과세기간은 1년에 2번이죠. 1기는 1월부터 6월, 2기는 7월부터 12월 이렇게. 근데 개인에 대해서 과세하는 소득세 과세기간은 그냥 1년이에요. 1월부터 12월이 한 번의 과세기간이야.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신고하지 1년에 소득세를 2번 신고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1년인 무조건 정해졌어.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너 1년 동안 번 소득 그 다음 년도 5월 달에 신고해. 끝. 이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1년이 1기라는 과세기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이건 원칙. 근데 개인이 그러면 저는 1월부터 안 할래요. 저 직장생활 6월부터 했으니까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구분할래요. 가능할까? 불가능해. 개인은 개인 소득에 대해서는 선택해가지고 과세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없고 모든 개인은 동일하게 적용돼요. 누구도 예외 없이 이 구조야.
1년 동안 돈이 없으면 없는 채로, 있으면 있는 채로, 있으면 있는 거, 없으면 없는 거, 정해진 기간 동안 번 거,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 납부한다. 이게 원칙인데, 자, 개인이기 때문에, 아이고. 여러분, 개인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죠. 처음에 제가 예외로 납세 의무자가 1월부터 있다가 한 80세가 되셨어. 요때쯤에 돌아가신 거야. 사망했대.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과세기간으로 줍니까? 이후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일까지. 얘는 예외. 죽었을 때. 죽었을 때는 사망한 날까지. 이날은 없으니까. 두 번째, 출국했대. 출국이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출국은 여행 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에서 영주권 따고 미국 사람 되는 거야. 그 출국을 말하는 거야. 영주권 따서 다른 나라 사람으로 국적이 바뀌는 시점. 그러면 출국했다는 말은 이제 거주자가 아니라 비거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언제까지 갑니까? 사망한 날까지. 출국해서 출국일까지 너의 마지막 과세기간. 그래서 예외는 두 개가 있네. 거주자가 사망했거나 거주자가 출국한 경우는 그날까지. 1월 1일부터 이 둘을 예외로 제외하고는 하나 모두 다 예외 없이 1년 전체를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1년 동안 번 소득을 5월 달에 신고한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과세 요건은 3개를 보신 거고요.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특히 예외가 많이 나오겠죠? 원칙은 있으니까. 그리고 부가세랑 헷갈리시면 안 돼. 같은 시험에 나오니까. 부가세는 6개월이지만 소득세는 1년입니다. 그냥. 자, 우리 관련된 문제 한 두 문제만 좀 풀어볼게요. 두세 문제만.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 자, 소득세는 1월부터 12월이 원칙이다. 사업자가 선택해서 변경할 수 없다. 맞죠? 변경할 수 없다고 그랬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다. 그러나 변경할 수는 있다. 그러나 주소지가 원칙인 건 맞죠. 세 번째, 소득세는 종합과세 제도이므로 거주자는 모든 소득을 합산한다. 모든 소득 합산해요. 종합도 있지만 분류도 있고 분리도 있어요. 그죠? 모든 소득이라고 하면 안 되죠. 입에서 근년기라는 합산 과세하는 소득이 별도로 있는 거죠. 자, 소득세 과세 기간은 무조건 1년이고 사망이거나 출국이 아니고는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하는 거랑 영향을 안 받죠? 안 받죠. 사업 개시, 폐업하고 관계없죠. 사망과 출국이 관계있죠. 답은 3번이 틀렸죠. 두 번째,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 소득세 과세 기간은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다. 이 말이 틀릴까요? 맞을까요?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 소득은 원래는 8개인데 8개 중에 퇴직과 양도는 구분했고 나머지 6개 소득은 이 배사 근년기를 묶어서 종합소득이라고 불렀네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세 납세 의무는 개인이고요. 거주자랑 비거주자로 구분해서 납세 의무의 범위를 정한다. 맞죠? 3번. 열거주의가 방생이지만 이자나 배당 같은 소득은 유형별로 포괄주의를 채택한다. 연금도 있나요? 그럼 연금도 일부. 이게 신종상품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 정도 범위까지. 연금을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해요. 사실은. 네 번째. 종합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고 퇴직과 양도소득은 분류죠. 분류. 분리가 틀린 말이야. 선생님 아유 한 글자인데 어때요? 그러면 한 글자 여서 틀린 거야. 분리랑 분류는 과세 방식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틀린 것은 4번. 이렇게 말장난 나올 수 있어요. 매우 중요한 문제라 소득세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나온다는 거야?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중간중간에 문제를 좀 풀어볼 거고요. 다음 옳지 않은 것 6가지의 종합소득과 퇴직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맞다. 6가지의 종합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하고 일부는 분리과세가 되는 것도 있다. 맞죠? 정확하죠. 소득세법은 포괄주의 과세 방식이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유형별로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게 틀린 게 소득세법은 열거주의가 원칙이고 이 두 개가 포괄주의죠. 바뀌었죠. 퇴직과 양도는 분류과세된다. 정확하죠. 그렇죠. 옳지 않은 설명. 바꿨죠. 3번 틀렸고요. 자, 마지막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실제로 지출된 필요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잠깐 요 문제 있지? 요 문제.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실제로 지출된 필요 경비 요거를 여기로 가봐요.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얘를 말하는 거야.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은 사업, 기타
양도 3개뿐이에요. 나머지는 필요경비 없고 얘는 오히려 이상하고 얘는 산식이죠. 필요경비 아니죠. 그쵸? 사업소득은 실제로 영수증이 있고 기타 소득도 복권 구입비가 있고 양도소득은 집을 산 게 있고 이렇게 간단 말이야. 요거를 낸 거야 지금 문제에서. 그러면 다시 소득금액을 구할 때 실제로 지출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얘네요. 그쵸? 나머지 것들은 이자 소득은 아예 비용이 없었고 산식공제고 얘는 오히려 더하죠. 답은 4번. 어때요? 문제가 은근히 어렵다는 느낌이 좀 드시죠? 왜냐면 정확하게 외워놓고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된 상태면 문제를 못 풀어요. 뭐 말이야? 필요경비라는 단어는 들어본 것 같은데 이게 세법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학습이 매우 필요한 부분이 이런 세법 파트예요. 그래서 부가세는 상대적으로 오히려 더 쉬운 파트예요. 오히려. 왜냐하면 10% 때리고 과세 표준이 복잡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소득세는 과세 표준을 구하는 과정이 어려워요. 자, 이번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